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목소리가 좀 힘이 느껴지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바로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검찰개혁 시즌2 중수청 설치 속도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인 25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그 중수청 설치 제정 법안을 그 다음 주쯤 발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먼저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찰개혁 시즌2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먼저 시즌1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제 공수처 설치였습니다. 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이제 부정부패, 대형 경제범죄, 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비리, 대형 3차, 대형 참사, 이렇게 6개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도록 한 겁니다. 예. 기존에는 검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이고요, 이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 그렇죠. 오히려 이제 경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경 관계가 상하 관계였는데, 이번 법안, 그러니까 최근 법안 통과로 인해 이제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뀐 겁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 신설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위공직자 수사 그리고 기소 권한이 이제 공수처로 넘어간 겁니다. 결국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세기를 박은 게 바로 이번에 나온 중수청입니다. 일단 중수청은 이 법무부 산하의 이제 독립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인데요. 방금 검찰이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수사권이 모두 중수청에게 넘어갑니다. 아.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그렇네. 오로지 이제 공수 유지 그리고 공수 제기, 이것만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1954년 그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뒤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중수청이 지향하는 것이 결국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그게 왜 필요한가요? 그동안 이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권력이 비대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하나의 기관에서 행사하다 보면 자기가 수사해서 기소까지 해버리는 거니까 뭐 수사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패단이 또 나오고요. 무엇보다 또 이런 검찰을 또 통제할 장치도 또 마땅히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사와 기소를 각각의 기관으로 분리해서 또 각자 기능을 맡고 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번 중수청 설치의 주요 이유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이제 보이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수사 권한을 경찰과 공수처 또 중수청이 나눠 갖게 되는 거니까 또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무엇보다 이제 검찰 개혁 시즌 1,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제 비대해진 경찰 수사 권력 그리고 공수처의 활동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안정되지 않고 다소 혼란스러운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실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일반 국민들의 삶과는 크게 상관없는 이 중수청, 사실 중수청에서 이제 다룬다는 6개 중대범죄는 일반 국민들이 그걸 저질러서 수사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수청을 급하게 도입해서 또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경찰, 공수처, 중수청 이렇게 수사기관이 난립되다 보면 이제 범죄에 즉각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기본적으로 지금껏 검찰이 주요 사건을 맡아오면서 그 역량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특히 대형 경제 사건이나 뭐 금융 사건, 부정부패, 뭐 공직자 수사 같은 이런 대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위 특수통이라고 불리는 검찰 내 최고의 이제 수사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수청 설치로 인해 이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좀 떨어지고 공소 유지에도 좀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중수청이 도입되더라도 좀 일정 수준의 수사 역량과 또 경험을 확보할 때까지 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좀 중수청에 파견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좀 수행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법안 통과에 키를 쥐고 있는 이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검찰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 공수처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이 중수청 도입을 좀 늦추는 이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 속도 조절론을 일축을 했어요. 예, 이게 논란이 된 게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업무 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그리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라고 전했는데 네. 사실상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된 겁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뭐 당정청 간에 이제는 뭐 서로 간에 갈등은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제 속도 조절론과는 별개로 이제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검찰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를 밀어붙이며 이번에 중수청 설치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그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분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그 문 대통령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이번에 중수청 설치 법안까지 뭐 속도 조절을 뭐 조정했다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하고 좀 이렇게 검찰이 법안을 통과할 때 너무 성급하게 법안을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취지지 이 뭐 지금 중수처 설치 자체를 속도 조절하라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문제는 이제 앞으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대선까지 이제 초대형 선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유력 차기 또는 차차기 주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이제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각에서 있는 건데요. 네. 다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 40%로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지지율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또 레임덕 우려도 없다라는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이번에 중수청 설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중수청은 이 174석의 이제 슈퍼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의 완성판, 소위 끝판왕이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야당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또 일방적인 독주라는 그런 비판도 있고요. 예.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이런 강경 일병도에 이제는 입법을 두고 또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데요. 과연 중수청의 운명은 그리고 또 검찰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185억 임금 체불 K 방역의 민낯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 현장에 파견된 의료진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 체불액이 그 금액이 무려 185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예, 지난 1월까지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이 뭐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한 1,431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중 간호사가 절반인 760명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달치 정도 임금이 미납됐다는 겁니다. 금액만 해도 185억 원인데 이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 코로나19 뭐 확진 또는 뭐 의심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파견 인력이 대폭 증원돼서 예산이 좀 소진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행히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예비비가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일단 1차 예산 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현장 의료 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뭐 어느 정도 지나면은 좀 현실적인 지급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이나 뭐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주지 않으면은 그 악덕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뭐 근로감독관 조사도 받고 또 형사처벌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지금 그 피해 근로자만 1,400명 정도고 또 체불 금액이 180억 원이면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악덕 그 사업자가 되는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으로서 이제 악덕 사업자가 맞죠. 일단 가장 모범이 될 정부가 그 코로나19 방역은 의료진 덕분이다 라면서 이제 겉으로는 추켜 세워왔지만 뒤로는 이제 열정페이를 권장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는 비판이 많은데요. 특히 이들이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인데 그렇죠. 자, 임금까지 안 주면 도대체 뭘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무책임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동안 그 여러 차례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그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조 원의 돈이 오르내리기도 했고 그에 비하면은 이번에 이 저 체불임금 이게 180억 원은 되게 그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동안 이걸 방치했을까요? 결국 이제 돈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뭐 책임감의 문제, 뭐 성의의 문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했는데 중수본이 이제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라는 입장만 계속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임금은 줘야 하는 거고 또 임금이 있어야 현장 의료진들도 이제 생활이 되는 건데 사실 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안 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여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동안 이제 협의 중이라던 이제 예비비가 갑자기 편성이 돼서 지급 절차가 곧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번에 지급되는 임금 제가 생각할 땐 1할 계산해서 법정 이자 법정 이자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정도 페널티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정 이자 받고 싶은 의료진 분들 그 이승기 변호사에게 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